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면 폐기를 약속했다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31일 미 서부 스탠포드 대학에 성한 연설에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영변 이외에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그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어느 시점에는 북한이 완전한 핵 목록을 제출하고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핵물질과 무기, 미사일, 그리고 발사대 등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의 파괴와 폐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70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서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기자들에게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31일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둘째 날 회의에서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양측이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이달 중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친서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30여 년 전 소련과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수년간 INF를 위반해 수백만 유럽인과 미국인들을 큰 위협에 빠뜨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으로 6개월간 미국이 조약 파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동안 러시아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조약을 공식 파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INF에는 사거리 500km에서 5,500km까지 지상 발사 미사일을 개발과 연구 그리고 배치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하면서 INF를 위반했다고 미국 정부는 지적해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간 자유무역 협정이 1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 3천만 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했습니다. EU와 일본은 지난해 7월 자유무역 협정인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 협정에 따라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분에서 그리고 유럽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치즈 등 낙농 제품과 농산물 분야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안컵 국제축구대회에서 중동의 카타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카타르는 1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3대1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카타르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전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상금으로 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반면 준우승에 그친 일본은 3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앞서 한국은 카타르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북한도 이번 대회에 출전했으나 조별 리그에서 3전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지위를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가족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자신을 임시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회만이 현재 유일한 합법적 기관이라며
과이도 의장을 임시대통령 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이도 임시대통령은 31일 카라카스 대학에서 열린 시위에서 베네수엘라의 특수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가족들을 위협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며 북한이 만남을 매우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를 이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다음 주 초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담 장소와 시기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기자들 대부분이 정상회담 장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게 큰 비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most of you know where the location is. I don't think it's any great secret, but we'll be announcing the location and the date, the exact. 그러나 장소와 날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는 2월 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베트남을 유력한 정상회담 개최지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장소가 실제 베트남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이 이번 만남을 매우 원하고 있다며 그들이 정말로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very much want the meeting, and I think they really want to do something. We'll see. But 이어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with North Korea. When I came in, or let's say at the end of the last administration, frankly, it looked like we we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Now, there's no missile testing, there's no rocket testing, there's no nuclear 자신이 testing. 취임하던 시점 혹은 이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던 시점에는 솔직히 말해 북한과 전쟁을 할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로켓, 핵실험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들이 북한과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걸 읽고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 잠재적으로 수억 명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인구는 3천만 명에 달하고 문자 그대로 이들은 장벽, 즉 휴전선 바로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억류자들과 인질들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해도 돌려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핵목록과 모든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지 않겠다면서도 많은 상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언급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북한의 전체 핵목록 신고를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핵폐기 검증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We must reach agreement on expert access. 비건 대표는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핵물질과 무기들,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의 파괴와 폐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이 기존에 제안한 풍계리와 동창리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시설 폐쇄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시설들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지난 10년간 어떤 종류의 국제사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관련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이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In describing to us their commitment to dismantle and destroy their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북한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영변을 넘어선 시설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nd I would encourage any of you and you, sir, to apply the same careful attention to the words that we use when we say we will not lift sanctions until denuclearization.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회는 외교라는 뼈에 약간의 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 등을 언급했습니다.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having. 비핵화가 핵심이지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합법적인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법을 동시에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simultaneously looking at ways to improve relations, looking at ways to advance a more stable and peaceful.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핵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깃발이 올라가고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한시에 벌어지는 것을 완벽한 결과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투자와 외부 협력 그리고 무역과 더불어 한반도의 놀라운 자원 등으로 인해 촉진될 북한의 밝은 미래는 미국의 성공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과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풍요로운 미래를 전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투자를 끌어모으고 사회 기반 시설을 향상시키며 식량 안정화를 높이고 경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번영은 비핵화와 평화와 더불어 미북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비핵화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no detailed definition or shared agreement of what denuclearization entails.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의미하지만 북한 측과 아직 구체적이고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미북 간에 큰 거래가 성사된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이슈는 정파를 초월한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북 간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외교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거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원하고 있다며 비건 대표 자신과 팀원들은 이번 회담이 외교의 추진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크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올해 초 출범한 116대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할 위원회들이 조직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대북 압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한반도 외교정책 관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상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29일 공식 완료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계속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3일 위원장직이 확정된 이후 아시아 안심이라 명명된 트위터 계정을 신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신의 향후 계획들을 이 계정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은 지난해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법으로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명시했고 대북 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공화당 중진인 민 롬니,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의원이 올해부터 새로 합류한 점도 특징입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지난해까지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측 간사는 지난해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테드 요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올해부터 아태 소위원회에 비확산 부분을 포함시켰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비확산 테러리즘 무역 소위원회를 없애고 개별 영역을 쪼개 다른 소위원회에 편입시켰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직이 새로 마련된 것도 특징적입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은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하게 됩니다. 하원 외교위는 또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주도하는 감독조사위원회를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감독조사위원장은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하원 외교위의 견제와 감독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특히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엥겔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체적인 과정이 우려된다면서 한반도 핵무기 폐기라는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the whole process because I'm not satisfied with Kim Jong-un's response. 이어 김정은이 별로 포기하는 것도 없이 그 대가로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관심과 주목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매우 강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서열 2위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으로서의 계획과 관련해 자신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2가지 사원을 촉구해왔다며 목표 수정과 대북 제재의 완전한 적용을 행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for a long time have been urging two things.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대신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미사일 기술 제한이 더욱 현실적인 목표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에도 대북 제재를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로 선출된 마이크 맥카울 의원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하원 외교위 첫 전체 회의에서 공화당 간사로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진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적국들에 맞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me of my priorities are to confront our adversaries by taking real steps to counter China and Russia and increase pressure on Iran and North Korea. 대북 제재 정책을 관장하는 상원 은행위도 올해 주요 의제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지난 29일 116대 의회 상원 은행위 주요 의제를 발표하며 정부 부처들이 대북 제재 등이 포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의회의 의도와 일치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 행정부의 카사 이행에 대한 지속된 감독 외에도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추가 압박을 적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추가 선별적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미국 기업에 $100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북한산 재료가 사용된 인조 속눈썹을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한 혐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회사는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로 156건에 달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1일 이 회사가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재적 민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 6,08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엘프사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는데 해당 제품에는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4월 1일경부터 2017년 1월 28일경까지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으며 물품의 총액은 442만 7,019달러 26센트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엘프사의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구매하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한 생산 공정, 원자재, 완제품의 품질 보증 여부를 검토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엘프사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과 공급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도 2017년 1월까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가 제공한 인조 속눈썹 80%에 북한산 재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민사상 벌금 액수는 최소 221만 달러에서 최대 4,083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엘프사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들을 공개했으며 해당 위반 행위들은 중대하지 않은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을 통해 3가지 위험 요소들을 발견했다면서 미국의 자금이 북한 정권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과 엘프사의 규모가 크고 해외 무역을 통해 많은 양을 거래하는 상업적으로 복잡한 회사란 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규정의 실효성에 위험이 큰 지역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들었습니다. 다만 엘프사가 조사를 통해 명백한 위반 행위로 밝혀진 이번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지난 5년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번 위법 행위가 엘프사의 사업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정상 참작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엘프사는 추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납품업자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무역 제재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2015년 8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내비게이터스 보험은 북한 선적의 선박들에 대한 24건의 선주 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한 혐의로 27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2016년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회사들의 자금 몰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에 뻗어있는 미국 금융망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확산 방지 전문가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하버드 벨퍼 센터 박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서 언제부터 민사 몰수 소송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까? So this is actually kind of a recent development. One of the earliest cases actually 미국이 민사 몰수 소송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초기에는 이란 관련 기업들에게 적용됐고요. 북한과 거래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5건의 몰수 소송이 있었는데요. 2016년 단둥 홍샹 실업 발전 유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사 몰수 소송 자체가 새로운 것인가요? Civil asset forfeiture is actually not unique. It's unique with respect to 민사 몰수 소송 자체가 독특한 것은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과거에 미국은 마약 수사, 인신매매, 지적 재산권 침해, 테러와 관련해 민사 몰수 소송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미 법무부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이 달러와 기축 통화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지원 세력에 대응할 때 민사 몰수 소송은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가요? Broadly, it provides a mechanism to essentially reach hard targets, right? So if there is 민사 몰수 소송은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 혹은 북한 정부의 거래를 도와주는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제3국에 있다면 민사 몰수 소송은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제3국의 사법적 관할권에서 이런 몰수 소송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It's sort of a pseudo extraterritorial approach. This civil asset forfeiture law was 가상의 치외법권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사몰수 소송법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애국법 제정으로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미국 내 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리계좌는 외국은행의 계좌가 미국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대상이 미국의 자산이 없을 경우 미 법무부는 외국은행의 미국 내 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동결합니다. 이후 해당 외국은행은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손실을 자체적으로 보전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민사 몰수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So that definitely plays a key role in this. This really actually has to do a little bit more with the structure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the relationships. 그 점도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민사 몰수 소송은 국제금융체계의 구조와 더 연관이 있는데요. 미국과 국제은행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관련이 있죠. 중국은행이 뉴욕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불법 금융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What's interesting about North Korea's financial networks is they're largely offshored and in jurisdictions that are sort of out of 북한의 금융 조직들은 대개 해외에 미국이 법 집행 기관들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전역에 광범위한 조직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인들을 통해 북한은 은행 업무를 계속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과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체를 위장하고 또 외국 사법권에 숨어 있기 때문에 미국 법 집행기관들이 제재를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은 또 세이셀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역외 비밀 지역을 적극 활용하고 또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중국 조직망을 활용해 국제금융체계에 계속 접근합니다. 기존의 제재망에서 구멍을 찾는 것이죠.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로도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So a couple of these cases have involved Russian entities. Given some of Russia's regulatory practices, it would make sense. 민사 몰수 소송의 몇몇 사례들에 러시아 기업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금융규제 행태를 보면요. 북한이 이들에 접근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은밀히 활동하고 국제금융체계에 계속 접근하려면 러시아가 제격이죠. 5건의 북한 관련 민사 몰수 소송 사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Actually, one of the first ones in 2016 is one of the most notable. This is the Dandong Hongsheng Industrial Development case. So 북한 관련 첫 민사 몰수 소송인 2016년 중국의 단둥 홍샹실업 발전 유황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마샤 오홍이 운영하는 여러 개 회사들이 북한과 무역하고 금융중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몰수 규모가 7,500만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단속하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몇 안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몰수 금액은 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요? So overall, this is actually really not that much money, right? It's hard to say whether or not these are a trend, right? So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례도 몇 건 없어서 증가 추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 몰수 소송은 자금이 많이 들고 복잡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 몰수 소송이
유용하지 않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는 나라에서 개인과 기업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면 민사 몰수 소송은 그 조직망을 와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반면 의도치 않은 결과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치외 법권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중국 등 해당 국가는 앞으로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오히려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사 몰수 소송이 북한 지원 세력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If you are working with North Koreans and you think that you're safe overseas in a foreign jurisdiction, 북한과 거래하면서 외국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하버드 벨퍼 센터의 에런 아놀드 연구원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북한 연료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이달 말 시작되는 제40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책임 추궁의 진전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 인권 보고서에 책임자 추궁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제40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유엔 인권 이사회가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40차 인권 이사회 안건과 의제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첼레트 최고대표의 보고서는 지난 2017년 봄에 열린 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문제를 다루는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 이행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37차 인권이사회에 구두 보고하고 40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케이트 길모어 유엔 인권 최고부대표는 지난해 37차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아루세인 최고대표를 대신해 보고하면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은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독특하고 역사적인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Accountability Project is a unique and in many ways historic opportunity for us all. 앞서 독립 전문가 그룹은 북한의 인권 범죄는 국제사회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문제를 다룰 특별 국제법정의 설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오는 3월 12일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3월 11일에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1월 초 서울을 방문했던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극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all the more regrettable that the reality for human rights on the ground remains unchanged.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지방의 취약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방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사회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추궁 관련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03년부터 17년 연속 채택될지, 아울러 2016년부터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이 국방당국에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군사훈련은 외교적 노력을 거스르지 않는다며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은 대북협상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릭나슨 의원을 주축으로 한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은 국방부의 연합훈련 재개를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30일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과의 외교적 관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지만 지속되는 한국군과의 훈련 유예가 준비태세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군과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비질런스 에이스 훈련, 그리고 다른 소규모 훈련들을 유예한 점을 언급하며 국방당국은 이런 유예를 외교를 가능하게 하려는 선의의 제스처로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한국과의 공조하에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연합훈련의 시점과 범위는 북한 정권의 기분이 아니라 국가 안보 이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군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의 군사훈련은 조약을 맺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고 준비태세를 증진함으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없애도록 압박을 가하는 공동의 노력을 상호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한인사회도 빈소를 마련해놓고 고인의 삶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머리 곱게 따내린 15 나이에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던 김복동 할머니. 일본서 전혀 강제 모집이라 각 군 면마다 몇십 명씩 모집을 하라. 내 나이가 만으로는 1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5살이었던데. 김복동 할머니는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장이라는데 뭐 죽게 하겠나 하고서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일본군에 상대하는 공장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김 할머니는 어떤 불행이 닥쳐올지 예측하지 못할 만큼 어렸습니다. 근거의 목숨만 살아서 집에 오니까 나이 22살이라 하더라고요. 8년이라 하는 세월로 암흑 속에서 근거의 목숨만 살아 돌아온 우리들이. 암흑 같았던 8년의 세월은 92세를 일기로 숨을 거둘 때까지 80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과거에 대한 고통과 수치심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손주 재롱을 보는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후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인정, 배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인권운동가로 살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며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김 할머니의 행보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할 때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이 죽기 전에 사죄 받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암으로 투병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의 중요한 활동 무대였던 미주 한인사회는 임시 분향소를 마련해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향냄새가 그득한 분향소에는 여성 인권 운동가 고 김복동이라는 문구 아래
팔을 높이 올려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의 사진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모형과 함께 나란히 놓였습니다. 워싱턴 희망나비의 조현숙 대표입니다. 한국정신대협의회 윤미향 대표님한테 김복동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접했고요. 그리고 호흡이 많이 곤란해지셔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저희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미국 시간 오전 9시 좀 넘어서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분향소가 미주 한인사회에 마련된 적은 이전엔 없었습니다. 저희 워싱턴에 직접 방문을 하셨던 할머니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워낙 많은 일들을 앞서서 나서서 정말로 하셨어요. 병상에서까지도 끝까지 정말 활동가로서 투사로서 끝까지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리더십이 있는 그런 활동가셔서 저희 같은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고 저희 활동에 있어서 항상 힘이 되고 버팀이 되셨던 분입니다.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총 238명 중 처음으로 증언한 김 할머니는 국제사회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고 이런 활동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의미가 깊었다고 조 대표는 설명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증언을 반복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인 만큼 침묵의 세월을 살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줬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워싱턴 희망나비 재단과 워싱턴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두 단체가 마련한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할머니의 순결한 정신과 한인사회의 존경을 상징하는 하얀 장미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20대 유학생 구본성 씨는 소원을 풀고 가시지 못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좋은 결과를 아직 끝까지 이뤄보지 못하고 병상에서 돌아가셔야 했던 그 모습, 마음의 그 삶이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그 생전에 남기셨던 많은 말씀들이나 내용 중에서 많은 거를 또 느꼈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여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한이라든지 인간으로서 가장 원초적인 사랑조차도 제대로 나눌 수 없었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이제 2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북한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생전에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생전의 소원을 나누며 남은 자들의 역할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워싱턴에서 저 열심히 해라 그런 계기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냥 피해자로서 남는 것이 아니고 여성 운동가, 여성 인권가 그리고 다른 피해 여성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하셨던 역할. 또 다른 한인 여성은 평소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고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콩고 할머니들 생각하고 전쟁에서 그 여성과 아이들 피해자를 위해서 생각하고 거기 가서 기부도 하시고 그런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진짜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많은 감동을 참 받았어요.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 이정실 회장은 두려움 없이 주장하셨고 품위와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고인을 보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배웠다며 할머니의 일대기를 정리해 배포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주요 활동으로는 1992년 8월 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리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증언대에 선 1등입니다. 2012년에는 전쟁 중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기부 모임인 나비 기금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이 배포한 일대기에는 미국, 일본, 베트남, 독일 등 전쟁 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를 돌며 피해 사실을 알렸던 김 할머니는 평소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본계 한국인 학생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졌고 기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김복동 할머니의 활동에 주목했고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AFP는 김 할머니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선정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여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김복동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NPR,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 운동가로 김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당시 합의가 일본의 법적 책임 선언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을 실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합의로 세워진 재단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당시 합의는 한일 양국이 정상적인 교섭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를 변경하려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은 1일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고 유해는 충남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면 폐기를 약속했다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31일 미 서부 스탠퍼드 대학에 재한 연설에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영변 이외에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그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어느 시점에는 북한이 완전한 핵목록을 제출하고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핵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 무기의 파괴와 폐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70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서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기자들에게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31일에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둘째 날 회의에서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양측이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이달 중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친서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30여 년 전 소련과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수년간 INF를 위반해 수백만 유럽인과 미국인들을 큰 위협에 빠뜨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으로 6개월간 미국이 조약 파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동안 러시아의 위반이 지정되지 않으면
조약이 공식 파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INF는 사거리 500km에서 5,500km까지 지상 발사 미사일을 개발과 연구 그리고 배치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하면서 INF를 위반했다고 미국 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이 1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 3천만 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했습니다. EU와 일본은 지난해 7월 자유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 협정에 따라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분에서 유럽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치즈 등 낙농 제품과 농산물 분야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국제축구대회에서 중동의 카타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카타르는 1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3대1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카타르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전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상금으로 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반면 준우승에 그친 일본은 3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앞서 한국은 카타르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북한도 이번 대회에 출전했으나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지위를 선언한 후안카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가족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